어,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인데. 아이의 한마디에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그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었으니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고 심장 박동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그 질문 하나가 시간을 25년 전 그날로 돌려놓았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건데 하나만 사주세요. 그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도연은 강릉의 한 해변가 카페에서 막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초겨울의 쓸쓸한 바다를 응시하며 상념에 젖어 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한 소년이 서 있었다. 대략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고사리 같은 손에는 조개 껍질로 만든 목걸이 몇 개가 들려 있었는데 손끝이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낡은 패딩 점퍼 소매는 닳아 있었고 운동화 끈에는 하얀 소금기가 밴 바닷물 자국이 선명했다. 예쁘죠? 엄마 솜씨예요. 아이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조개 껍질들이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도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울을 떠나온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강도연, 44세. 서울의 중견건설사 대표인 그는 지친 심신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홀로 강릉으로 휴가를 온 참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잦은 밤샘 회의로 인한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직후였으나 성취감은 연기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 그가 지금 소년이 내민 조개 목걸이를 묘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목걸이는 꽤나 정성스레 만들어진 태가 났다. 작은 조개 껍질마다 구멍을 뚫어 투명한 낚싯줄로 꼼꼼히 엮은 소박하지만 만든 이의 따스한 정성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얼마니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깔렸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호령하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다.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어조였다. 오, 영원이에요. 소년의 눈동자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기대에 찬 아이의 눈망울을 보자 도연은 왠지 모를 짠한 감정을 느꼈다. 그래, 하나 주렴. 그는 무심하게 지갑을 꺼내 들었다.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지갑을 여는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갑 속에 꽂혀 있던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 것이다. 소년이 재빨리 허리를 숙였다. 해변에서 장사를 하며 다져진 날렵한 몸놀림이었다. 아저씨,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이의 손끝에 들려있는 건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닳고 색이 누렇게 변한 낡은 사진. 지갑은 수차례 바뀌었어도 그 사진만큼은 25년째 도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무심코 사진을 집어든 소년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다. 아이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놀라움이 번져나갔다. 이 사진, 우리 엄마한테도 있는데, 이분, 우리 엄마예요. 도연의 손동작이 딱 멈췄다. 지폐를 꺼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린 것이다. 뭐라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평소 냉철하던 그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소녀는 해맑게 웃어 보였다. 거짓 없는 순수한 미소였다.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 어릴 적 모습이에요. 사진 속 저 목도리 지금도 집에 있거든요. 외할머니가 짜주신 거라고 했어요. 목걸이를 쥔 소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 탓인지 아니면 우연한 만남에 대한 흥분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도연의 시선이 멍하니 사진으로 향했다. 그 작은 네모 안에는 19살의 도연과 하얀 털실 목도리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소녀가 담겨 있었다. 19살의 그녀는 수줍은 듯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맑은 미소, 선한 눈빛,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너희 어머니, 성함이 뭐니? 도연의 입에서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운명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수안이여. 차가운 공기도 바람 소리도 은은한 커피 향과 파도 소리마저도 순식간에 아득하게 멀어졌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았다. 수안, 그 이름 두 글자가 가슴 깊은 곳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25년 전 눈이 펑펑 쏟아지던 밤의 마지막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던 그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야반 도주하듯 서울을 빠져나가야 했던 그 비겁했던 밤이. 소녀는 넋을 잃고 사진을 바라보는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는 게 맞을 것이다. 그는 그저 떨리는 눈으로 사진을 훑고 또 훑어볼 뿐이었다. 세월의 닳고 다른 종이였지만 그 속에 얼굴만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19살의 수아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멈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 같은 숨이 새어나왔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다. 수아나.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순간 눈앞의 풍경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커피잔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고 파도 소리는 아득한 꿈결처럼 멀어졌다. 카페의 조명이 물기를 머금고 번져 보였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5년 전 그의 겨울, 도연의 시간과 인생은 오직 그 이름 앞에서 멈춰버렸던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사랑. 지키지 못한 약속을 뒤로하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유일한 사람.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불행했고 재력은 넘쳤지만 마음은 언제나 빈곤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금 그녀의 이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가혹하면서도 오묘한 것이었죠. 1997년의 봄, 고등학교 3학년의 첫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개학날 교실 뒤쪽에서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부친이 경영하는 태양건설이 승승장구하는 덕분인지 방학 때 다녀온 해외여행 무용담으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야, 강도연, 너희 집 진짜 잘 사는구나.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도연은 멋쩍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집안이 넉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부친은 건실한 건설사 대표였고 한남동 본가는 으리으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배경을 대놓고 과시하는 성정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자리를 새로 배치하겠다고 하셨죠. 강도연, 이수안, 너희 둘이 짝꿍해라.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독서 중이었는데 낡고 해진 교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새 학기라며 새 교복을 입고 왔지만 수안의 교복은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치마색도 발해 있었죠. 도연이 옆자리에 앉자 수아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는가 싶더니 이내 입을 다물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가까이서 마주하니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톱은 단정히 깎았으나 거친 느낌이었죠. 처음 한 달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수안을 계속 관찰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도시락을 까먹거나
매점으로 우르르 달려갈 때도 수아는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혹 조그만 빵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보였죠. 개중에는 아예 굶고 물배만 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수아는 언제나 구석진 곳에 홀로 앉아 있곤 했어요. 어느 날 도연이 농구를 하다 쉬는 시간에 식수대로 향했는데 수아이 운동화 밑창을 손으로 꾹꾹 누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밑창이 덜렁거려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던 겁니다. 수아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마저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였죠. 그날 밤과 후 도연은 귀갓길에 신발 매장에 들렀습니다. 여학생용 운동화를 고르며 점원에게 말했죠. 선물할 건데 포장은 따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튿날 아침 도연은 일찍 등교해 수안의 사물함에 새 운동화를 넣어두었습니다. 쪽지 하나 없이 수안이 등교해 사물함을 열었을 때의 반응을 도연은 멀찍이서 지켜보았죠.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도연은 이미 교실로 몸을 숨긴 뒤였어요. 며칠 뒤 음악 감상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틀어주셨죠. 도연은 무심결에 수안을 쳐다봤는데 그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에 심취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가엔 옅은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노래 좋아해? 도연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붙였어요. 수아는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응, 엄마가 좋아하셨던 노래야. 과거형으로 말하는 걸 보니 어머니가 안 계신 듯 했습니다. 도연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꾸했죠. 나도 이런 옛날 노래 좋아해. 아버지가 차에서 매일 틀거든. 처음엔 별로였는데 듣다 보니 좋더라. 수안이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러곤 피식 웃었죠. 의외네. 넌 그냥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도련님인 줄만 알았어. 부잣집 아들은 맞는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도연이 진지하게 답하자 수아는 잠시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시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죠. 여름이 되면서 둘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도연이 매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2개 들고 왔어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혹시 같이 먹을래?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 수아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허기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괜찮아. 나 아침 든든히 먹었어. 하지만 수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모른 척하고 샌드위치를 수안의 책상에 올려두었죠. 그럼 이거 버려야겠네. 아까워서 어쩌지. 수아는 결국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입으로 야금야금 먹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도연은 종종 점심을 2개씩 챙겨왔고 수아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둘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학원을 다닐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수안과 공유했죠. 어느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안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연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안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안 좋아? 수안이 고개를 들자 그렁그렁한 눈물이 보였습니다. 미안, 갑자기 이래서 당황스럽지.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래. 뭐가? 내가 챙겨주는 거.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 없었거든. 도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안의 눈물이 책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소매가 밀려 올라가며 팔뚝에 든 시퍼런 멍자국이 드러났어요. 도연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안아, 너 팔. 수안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고쳤지만 이미 들킨 뒤였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도연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떨구었죠. 긴 침묵 끝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술만 드시면 손찌검을 하셔. 엄마 돌아가시고 더 심해졌어. 아까 학원비 이야기 꺼냈다가 수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우라가 치밀었지만 지금 수아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닌 따뜻한 위로였으니까요. 앞으로 늦게까지 공부하게 되면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안 그래도 돼. 너희 집이랑 반대잖아.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그날 이후로 도연은 매일 수안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안의 집은 도연이 사는 한남동과는 정반대인 달동네에 위치해 있었죠.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한참 올라야 했고 가로등조차 변변치 않아 밤길이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수안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집 안에서 고성방가와 함께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얼른 가. 난 괜찮으니까. 수안이 도연을 등 떠밀려 했지만 도연은 수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 언제든 상관없어. 도연아, 약속해. 정말 위급하면 무조건 도망쳐 나오는 거야. 알겠지? 수안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수안이 들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소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가을이 무르익어가며 두 사람의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도연에게 수아는 더 이상 단순한 짝꿍이 아니었죠. 지켜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안 역시 도연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초반의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옥상에 올랐죠.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하늘만은 쾌청했습니다. 수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넌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건축학과 가려고. 아버지 회사 있는 것도 좋지만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한 건물을 올리고 싶거든. 도연의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그는 참으로 근사해 보였죠.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수아는 먼 하늘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난 그냥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어. 대학은 글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성적은 되는데 등록금이 문제라. 수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연은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겐 당연한 일상이 수안에겐 꿈 같은 일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수안아, 장학금 제도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어. 벌써 포기하지 마. 응, 알아. 고마워. 수안이 도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을 머금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죠. 도연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마침내 수능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엔 해방감이 역력했죠. 도연은 인파 속에서 수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교문 앞 은행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삼삼오오 모인 다른 아이들과 달리 홀로 서 있었죠. 끝났다. 수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도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드디어 끝났네. 도연은 가방 안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사실 수안이 좋아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엮은 시집을 준비해 왔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았죠. 대신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안아, 너 크리스마스에 시간 돼? 수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왜? 그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도연의 진지한 표정에 수안도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양볼이 발그레해졌죠. 알겠어. 어디서 볼까? 시청 앞 광장.
저녁 7시. 응, 약속해. 약속을 잡고 돌아서려는데 수환이 도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도연아, 응, 고마웠어.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수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수환을 보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드디어 진심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1년간 키워온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도연은 방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환과의 약속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수환이가 마음에 들어할 시집이었죠. 김소월과 윤동주 그리고 백석의 시가 수록된 책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포장 상태를 재차 살피며 속지에 적어둔 문구를 상기했습니다. 수환아, 너를 알게 되어 기뻤어. 짧은 한 문장이었으나 그 속에는 지난 1년의 추억이 오롯이 녹아 있었죠. 더 긴 이야기를 적고 싶었으나 남은 말은 얼굴을 보고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할지, 수환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려보며 도연이는 홀로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아, 밥 먹자. 도연이는 들뜬 발걸음으로 계단을 밟고 내려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색은 어두웠고 어머니 또한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아버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도연이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도연아, 아직은 내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믿고 지내던 동업자가 자금을 횡령해서 도망쳤어. 게다가 요즘은 은행 대출도 안 나온다. IMF 사태 이후로 자금줄이 다 말라버렸다는구나. 도연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건실했고 뉴스에서나 떠들던 IMF라는 단어가 우리 집의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설마 하니 큰일은 아닐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오셨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은 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선물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수환이에게 전화해 약속 장소를 재확인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이불을 덮었죠.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더불어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도연이는 잠결에 뒤척이다 갑작스레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도연아, 어서 일어나라.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도연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설명할 틈이 없다. 옷 챙겨 입고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라, 어서.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는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전체가 압류 대상입니다. 물건에는 일절 손대실 수 없습니다. 도연이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는 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대문에는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딱지였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허둥지둥 옷을 꿰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는 내버려 둔 채 지갑과 옷까지 몇 개만 쑤셔 넣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선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수환이에게
건네줄 시집이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집행관들이 집안 집기들의 딱지를 붙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구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달려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촐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비가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인하시던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건 도연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퇴거하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가족들은 쫓기듯 집을 나섰습니다. 도연이가 태어나고 자란 집, 모든 추억이 깃든 그 집을 등지고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검은 밤을 뒤덮고 있었죠.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눈이 지금은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고 계셨죠. 일단 여관으로 가자.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도연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우리 집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대문에 붙은 붉은 딱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택시 안에서 도연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환이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크리스마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공중전화를 걸 동전조차 없었고 아버지의 휴대폰은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여관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삐걱대는 계단을 올라 비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곰팡내가 진동했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넓고 쾌적한 집에서 지냈던 것이 거짓말만 같았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울을 떠야 한다. 여기 계속 있으면 채권자들이 들이닥칠 거야. 어디로 가는데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일단 몸을 피하고 재개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도연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니요. 수환이는 어떡하죠? 약속은, 그리고 아직 전하지 못한 고백은. 아버지, 저 잠깐만이라도 나갔다 오면 안 될까요? 친구한테 연락 좀. 안 된다.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밖은 위험하다. 빚쟁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릴 쫓고 있어. 넌 특히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도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주에게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가방 안에 든 시집이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식구들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사실 챙길 살림이라곤 없었기에 그저 몸만 빠져나와 여관을 뒤로 했죠.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서울역으로 달렸습니다. 첫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려는 계획이었으니까요. 역 대합실에 앉아있는 내내 도연은 공중전화 부스 쪽을 힐끔거리며 초조해했습니다. 은주에게 딱 한 통만 전화를 걸 수 있다면, 아니 쪽지라도 한 장 남길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나 아버지의 눈초리는 살벌했고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연의 말에 어머니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얼른 다녀오렴. 딴 데 가지 말고. 도연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매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펜이라도 하나 사서 메모를 남길 요량이었죠. 허나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동전 한 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가족들 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순간 도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은주가 머무는 곳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죠.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지만 그 외침은 끝내 은주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 은주는 시청 앞 광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눈보라가 쳐도 자리를 지킬 그녀를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엔 은주에게 건네려던 시집이 담겨 있었죠. 은주야, 너를 알게 되어 행복했어. 그 짧은 글귀가 이제는 사무치게 슬픈 작별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차는 쉼없이 달렸고 도연의 19 인생도 덩달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풋풋했던 첫사랑도 굳은 약속도 모두 그 차가운 겨울밤 속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시청 앞 광장에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7시였으나 6시부터 미리 나와 기다렸죠.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광장은 아름다웠고 대형 트리는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연인들이 스쳐갈 때마다 은주의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혹시나 도연이 아닐까 해서요. 7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금방 나타날 거라 여겼습니다. 그는 약속 하나는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덧 8시를 넘겼습니다. 눈발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발은 꽁꽁 얼었고 손끝은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도현이 올 거라는 믿음 하나 때문이었죠. 9시, 10시, 야속한 시간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광장을 메우던 인파도 하나둘 귀가하고 상점들의 불빛도 꺼져갔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걸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은주는 불안한 마음에 공중전화로 달려가 도연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나 수화기 너머로는 결번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외우고 있는 번호가 맞는데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은주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굳어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그녀는 자꾸만 뒤를 힐끔거렸습니다. 혹여나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끝끝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학교에 도연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에 들렀다가 선생님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쫄딱 망했단다. 사업 부도로 야반도 주했다는구나. 선생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겨울 하늘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이 한마디 언질도 없이 증발해 버렸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할 뿐이었죠. 귀가 아니 아버지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은주는 피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찢어질 듯 아픈 건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졸업식 날 은주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가족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품에 안았지만 은주의 곁엔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졸업장만 챙겨들고 쓸쓸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도연과의 추억이 서린 이 학교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요. 졸업 후 은주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사는 날이 갈수록 험해졌고 생활비는 밑 빠진 독처럼 부족했습니다. 은주는 닥치는 대로 일터로 내몰렸습니다.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낮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저녁엔 편의점 계산대를 지켰죠. 몸은 부서질 듯 고단했지만
은주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틈이 생기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으니까요. 도연이, 그와의 약속, 산산조각 난 꿈들, 일에 파묻혀 있는 동안만큼은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주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또다시 손찌검 하려 들자 은주는 생전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더는 못 살겠어요. 은주의 절규에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의 난동은 유독 끔찍했습니다. 은주는 가까스로 방으로 피신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고 동이 트기 전 수아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챙긴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 어머니의 유품인 사진, 그리고 도연과 함께 찍은 증명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수아는 미련 없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수아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사장님은 수완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먹고 자는 건 해결해 줄 테니 일손 좀 거들어. 고생스럽겠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아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옥 같던 집구석에서 드디어 탈출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백반집으로 사장 부부와 그들의 아들이 함께 꾸려가는 가게였습니다. 수아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방 재료 준비부터 홀서빙, 설거지까지 간만이를 도맡아 처리했죠. 사장님은 심성이 고운 분이라 수아를 친딸처럼 살뜰히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아들은 딴판이었습니다. 30이 훌쩍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가게에 얹혀 사는 백수였죠. 일하는 수완을 훔쳐보며 음흉한 눈빛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장 부부가 경조사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 가게를 비운 날이었죠. 홀로 마감을 하고 있던 수완의 뒤로 술에 잔뜩 취한 사장 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수완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수완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 사실을 알리면 쫓겨날 것이 불보듯 뻔했고 경찰에 신고한들 힘없는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두려웠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속으로 사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수완의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고 곧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0 초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온 것이었죠. 병원을 찾는 것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수아는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고뇌했습니다. 아이를 지우자니 죄책감이 들고 나찬히 키울 능력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절망에 잠식된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간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수아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해선 안 된다. 수아는 조심스레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태동은 없었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좋지 않은 시기, 원치 않은 상황에 찾아왔을 뿐이었죠. 이 아이의 존재가 죄가 아니듯 나 또한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비록 가시밭길처럼 험난하고 외롭겠지만 혼자 힘으로라도 기필코 해내겠다고 말이죠. 수아는 그렇게 서서히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동이 트기도 전에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버스였죠. 식당에서 도망치듯 나온 지 어느덧 한 달.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서울 하늘 아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낯선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버스는 동해 바다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판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부족한 엄마한테 오게 해서. 그래도 엄마가 너만은 꼭 지켜줄게. 강릉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수아는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저렴한 숙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해변가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월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없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수아에게는 그 공간마저 감지덕지였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수아는 해변가의 작은 좌판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떡볶이를 파는 분식 노점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종일 서서 장사를 했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모, 여기 김밥 2줄만 주세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수완이 만든 김밥은 속이 꽉 차고 맛깔나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름아름 단골 손님도 늘어갔죠. 만삭의 몸으로 일하는 게 버거워 보일 때면 옆 가게 아주머니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애 낳으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완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수완은 마침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읍내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홀로 진통을 겪을 때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이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수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준아, 이하준, 넌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야. 하준이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것이었습니다. 크고 높게 비상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죠. 아이가 돌을 넘길 무렵 수안의 노점상은 번듯한 가게로 거듭났습니다. 소담 분식이라는 간판도 내걸었죠. 비록 규모는 작고 허름했지만 온전히 수안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꾸려나가고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준이 3살배기가 되던 해 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를 엮어 목걸이와 팔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솜씨가 좋아졌죠. 매일 밤 하준이가 잠들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공예품을 만들곤 했습니다. 엄마, 예쁘다. 아침에 눈을 뜬 하준이는 엄마가 만든 목걸이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수아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좋아하니 엄마가 더 힘내서 만들어야겠네. 소담 분식 한 구석에 작은 진열대를 마련해 수공예품을 올려두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구경했고 간혹 지갑을 여는 이들도 있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하준이 장난감 값이라도 보탤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준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수아는 아이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쩍 자란 것이었죠. 엄마, 나도 김밥 싸는 거 도울래.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을 펴보려는 하준이를 보며 수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하준이는 아직 어려서 위험해. 대신 엄마가 당근 써는 거 구경할까? 응. 하준이는 엄마 곁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구경했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7살이 되자 하준이는 본격적으로 엄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저를 세팅하고 물컵을 나르는 사소한 일부터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까지 척척 해냈죠.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준이의 씩씩한 인사에 손님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함 덕분에 소담 분식의 분위기는 한층 더 훈훈해졌죠. 하준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학교가 파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숙제를 했습니다. 수아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아들의 공부를 봐주었죠.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어디 보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모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단골 손님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살이 된 하준이는 어느새 듬직한 아들로 성장해 있었어요. 키도 훌쩍 크고 생각의 깊이도 남달라졌죠.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수아는 잠시 일손을 멈췄습니다. 언젠가 마주할 질문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귀로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하준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하준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셨어. 거짓말이었지만 잔인한 진실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 내가 든든한 아들이 되어줄게. 수아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죠. 11살이 된 올해 하준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만드는 수공예품을 보고 자신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 것이죠. 엄마, 나도 목걸이 만들어 볼래. 엄마처럼 예쁘게. 수아는 아들에게 조개 껍데기 다루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준이는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작은 손으로 정성스레 구멍을 뚫고 실을 꿰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첫 작품은 삐뚤빼뚤했지만 수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우리 하준이 솜씨가 대단한 걸. 칭찬에 신이 난 하준이는 더욱 열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죠. 엄마, 내가 만든 목걸이도 팔아보면 안 될까? 해변에 나가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수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물건을 팔러 다닌다는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 엄마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해야 해. 약속, 약속. 그렇게 하준이는 엄마와 자신이 만든 조개 목걸이를 작은 바구니에 담아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목걸이에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밝고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만든 목걸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수아는 소담 분식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변에서 열심히 말을 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자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녁이 되어 하준이가 돌아왔을 때 아이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걸이 2개나 팔았어. 이 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수아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취가 엄마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준이는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만든 목걸이를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갔죠. 한편 도현과 아버지,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비좁은 원룸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방이었습니다. 서울의 대저택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그 낙차는 너무나 컸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도연아, 오늘부터 아버지랑 같이 일하러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 대학 캠퍼스를 꿈꾸던 나이에 막노동판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처음 공사판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전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뿌연 시멘트 가루와 험한 욕설들이 난무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대표님이 아니라 하루 벌어 사는 인부였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호령하던 그 카리스마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어이, 거기 신입들. 군 뜨지 말고 벽돌 날라. 작업 반장의 호통에 도연과 아버지는 말없이 벽돌을 옮겼습니다. 도연의 손바닥은 금세 까지고 피가 맺혔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보며 내색할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이미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품씀을 정산받았습니다. 단돈 5만 원. 온종일 뼈 빠지게 일한 대가였죠. 아버지는 그 지폐를 꽉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우린 반드시 재기할 거야. 귀갓길의 도연은 아버지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아버지가 그토록 왜소해 보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도연은 맹세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아버지를 다시금 우뚝 서게 만들겠노라고. 1년쯤 흐르자 도연은 현장 생리에 적응했습니다. 틈틈이 야간 대학에서 건축학도 공부했죠. 주경야독, 하루에 몇 시간 눈도 못 붙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도연아, 몸 상한다. 쉬엄쉬엄 해라. 어머니의 만류에도 도연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도 아쉬웠기 때문이죠.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아버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주선으로 조그만 인테리어 시공을 수주하게 된 것이죠. 비록 소소한 일감이었으나 재기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직접 설계를 맡아보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다. 아버지의 격려에 도연은 밤을 지새우며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첫 실무였으나 사력을 다해 매달렸죠. 다행히 시공은 훌륭하게 마무리되었고 건축주도 흡족해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일감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도연과 아버지는 조촐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현판도 내걸었죠. 컨테이너를 개조한 초라한 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꿈을 키우는 터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회사는 차츰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연은 주간엔 현장을 누비고 야간엔 설계도와 씨름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이 넘는 강행군에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재기하겠다는 일념 덕분이었죠. 아들아, 네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아비가 견뎌낼 수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도면을 검토하다 잠시 숨을 돌리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가 버텨주신 덕분이죠. 도연의 대답에 아버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삶을 놓고 싶었다. 빈털터리가 되어 식구들 고생시키는 게 면목 없어서. 허나 너와 내 어미를 보니 주저앉을 수가 없더구나.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투박하고 상처 입은 손이었으나 온기만은 여전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 단지 건립건이었죠. 리스크가 컸지만 승부를 걸어볼 만했습니다. 도연아, 이번 프로젝트는 네가 총괄을 맡아라. 아버지가 진두지휘하셔야죠. 아니다. 이젠 내 세상이야. 아비는 뒤에서 받쳐주마.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도연의 설계는 실용성과 미학을 겸비했고 분양 또한 일사천리였죠. 회사는 가파른 성장세를 탔습니다. 허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아버지의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랜 현장 노동과 경무가 육체를 잠식해 들어간 탓이었죠. 결국 아버지가
현장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진단했습니다. 과로가 누적되어 심장에 큰 무리가 왔습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그 길로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친의 부재 속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을 떠안아야 했죠. 막중한 부담감이었으나 아버지가 일궈온 업적을 수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러 태양건설은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도연의 탁월한 경영 수완과 설계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였죠. 본사는 서울로 재입성했고 임직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버지가 도연을 호출했습니다. 병상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는 수척해지셨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죠. 도연아, 이리 가까이 오렴. 도연이 침상 곁에 앉자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대표 이사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온전히 이끌어라. 아버지, 아직은 이릅니다. 아니다. 때가 무르익었어. 넌 이미 차고 넘치게 준비되었다. 아버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날을 반추하는 듯했죠. 도연아, 건축물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다. 사람이 숨쉬고 살아가는 보금자리야. 네가 지은 집이라면 그 안에 머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해져야 한다. 아버지의 음성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웃만 치마라.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앉았다가 재기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들의 온정 덕분이었어. 그 사실을 명심해라. 도연은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목이 메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날 도연은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한때 공사판에서 함께 벽돌을 나르던 그 손. 이젠 주름지고 앙상해졌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따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야. 서류에 인감을 찍으며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아버지가 재건하신 회사를 본인이 더 웅장하게 키워낼 차례라고 말이죠. 병실 문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쾌청한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함께 버텨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듯했죠. 회사의 대표직을 맡은 뒤로 도연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귀가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직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 또한 상당했죠. 그날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주상복합 건설 수주를 막 따낸 직후였죠. 회의실의 직원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지만 도연의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텅 빈 듯했습니다. 성취의 순간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다시금 밀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쏟아지는 인사에 도연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가슴속은 싸늘하기만 했죠. 과연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일까? 문득 그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그곳의 진정한 행복은 부재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람쥐 콰바퀴 같은 일상. 귀가에도 홀로, 눈을 뜨는 아침도 홀로였죠. 44년이라는 인생 동안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연은 지갑을 열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움이 왈칵 쏟아졌죠. 이내 사진을 다시 집어넣은 도연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이번 주말 스케줄 어떻게 되지? 없습니다. 대표님. 주말은 비워두셨습니다. 그럼 주말 내내 찾지 마. 휴대폰도
꺼둘 생각이니까. 비서는 토끼 눈을 떴습니다. 도연이 휴식을 취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도연은 강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거창한 이유 따윈 없었습니다. 단지 바다가 그리웠고 복잡한 서울을 탈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희미하게 서려 있는 곳 강릉. 이틀 차 오후 도연은 해변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윽한 커피 향과 파도 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평온한 공간이었죠. 그는 느긋하게 커피를 음미하며 수평선을 응시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타박거리는 작은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요. 소년의 염려 섞인 목소리에 도연은 그제야 정신을 수습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진을 쥐고 서 있었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이 25년의 세월을 단숨에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길로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재차 확인했죠. 틀림없는 수환이었습니다. 18살의 수환이 하얀 목도리를 두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 학교 교정에서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너희 어머니시니? 도연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습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네, 엄마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때라고 하셨어요. 소년의 대답에 도연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환이도 이 사진을 여태 간직하고 있었다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너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고 계세요. 소담 분식이요. 여기서 금방이에요. 소녀는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우리 엄마가 만드는 떡볶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김밥도 최고고요. 손님들도 엄청 많이 와요. 도연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파르르 떨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거스름돈은 됐다. 목걸이가 참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가서 자랑해야지. 소년이 막 뛰어가려던 찰나 도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너 이름이 뭐니? 이하준이요, 하준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너희 어머니 가게가 정확히 어디쯤이니? 하준은 손가락으로 해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 간판이에요. 소담 분식 꼭 오세요.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하준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도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담 분식, 그녀가 그곳에 있다니. 25년 만에 이렇게 지척에 말이죠.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5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파란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소담 분식, 소박한 가게였죠. 유리문 너머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걸까?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25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발길은 이미 문 앞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딸랑, 문에 매달린 종이 청아한 소리를 울렸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떡볶이와 어묵의 구수한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그리고 들려오는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찰나 도연의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뒤편에서 고개를 든 사람. 그건 분명 수환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그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고 얼굴엔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틀림없는 수환이었습니다. 도연이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사람. 수안 역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내 잘게 떨려왔습니다. 강도연, 그 이름을 내뱉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가 조심스레 발을 뗐습니다. 수아나. 도연의 입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부르는 이름이었죠. 그 짧은 호명 속에 묵혀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담 분시간, 끓어오르는 육수 냄비의 수증기 사이로 세상이 정지한 것만 같았죠. 마치 19살 소년 소녀로 돌아간 듯 수안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아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죠. 여긴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수안을 보자 도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25년 묵은 감정이 파도처럼 덮쳐왔어요. 미안함, 애틋함,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이 뒤엉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수아나.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만 가지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가 10,000원 주고 가셨어. 내 목걸이 예쁘다던데. 하준은 엄마와 도연이 마주보고 서 있는 광경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묘한 기류를 감지한 듯했죠. 아저씨 진짜 여기 계셨네요. 도연은 하준을 향해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수안에게 돌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물범벅이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실로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운명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짙게 쓰면서도 기적 같은 방식으로 두 사람을 다시 묶어 놓았습니다. 소담 분식을 나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해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주는 눈치 빠르게 가게에 남았죠. 엄마에게 저 아저씨와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붉게 적시고 있었죠. 두 사람은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입을 떼야 할지,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죠. 그의 크리스마스, 많이 기다렸어. 도연이 조심스레 침묵을 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엔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묻어 있었죠. 응, 그랬지. 수안도 긴 침묵 끝에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순간 시계바늘이 25년 전으로 되감긴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수안의 목소리 끝이 떨려왔습니다. 선생님께 너희 집안이 무너졌다는 얘기만 들었어. 그 뒤로는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어.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백으로 도망쳤었어. 지하 단칸방 전전하면서 아버지랑 건설 현장 막노동판을 굴렀지. 낮엔 벽돌 나르고 밤엔 책 보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수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막노동을 했다고? 응, 처음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었지. 그러고 나서 태양건설을 세우는데 또 10년이 걸렸어.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게 됐는데 수안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미안해. 난 널 오해했어. 그냥 어디선가 잘 살면서 날 잊어버린 줄만 알았어. 널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도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내렸죠. 나도 그랬어. 매일 내 생각했어. 연락 한 번쯤은 해줄 수 없었나? 원망도 했고 다 내 탓이야. 어떻게든 연락했어야 했는데
도연이 수환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자 수환이 불쑥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수환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이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나도 혼자야. 하준이 아빠는. 수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원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었어. 11년 전 일하던 식당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도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파고들 정도였죠. 수아나, 처음엔 죽어버릴까 했어. 하지만 뱃속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 그래서 나았어. 수아는 먼 바다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많이. 하지만 하준이가 없었으면 난 아마 진작 세상에 없었을 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어. 도연은 수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수환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나누는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게 다 운명이었나 봐. 하준이를 만난 것도, 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워주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해. 알아. 수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짙은 아쉬움이 배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너도 네 삶이 있잖아. 수환이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눈빛만은 슬펐습니다. 수환아, 나는. 도연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수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25년이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하준이도 있고.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닥쳐서 나도 혼란스러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환의 말이 옳았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해. 너에게도 나에게도. 두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으로 향하는 길, 도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죠. 그는 이미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주저하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번호 찍어줄게. 번호를 저장하는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긴 셈이었죠. 이튿날 아침, 도연은 서둘러 숙소를 나섰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수환에게 문자를 보낼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의 고속도로 풍경이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고인 눈물 때문이었죠. 25년 만의 재회인데 이대로 끝일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험난하고 복잡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도연은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후 도연은 도통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도면을 검토할 때도 자꾸만 수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분식집의 따스한 온기, 눈물을 삼키며 애써 웃던 그녀의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끝나자마자 도연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앞으로 금요일 오후 스케줄은 비워둬. 네, 매주 금요일 말씀이십니까? 그래,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비서는 의아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의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따뜻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도연은 다시 강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죠. 트렁크에는 분식집에 필요한 새조리 도구들과 하준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가득 실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준이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아저씨다. 엄마. 저번에 왔던 그 아저씨 오셨어요. 수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에 물기 젖은 손을 닦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왔어. 응. 근처 지나갈 일이 있어서.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오직 이곳에 오기 위해 3시간을 달려왔으니까요. 앉아. 뭐 좀 줄까? 떡볶이. 하준이가 맛있다고 했거든. 도연은 자리에 앉아 하준이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목걸이는 잘 쓰고 계세요? 그럼. 차에 잘 걸어뒀지. 아주 예쁘던데. 하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건축 관련 그림책인데 꽤 재밌을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하준이 책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수환도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수환이 말렸지만 도연은 막무가내였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넌 좀 쉬어. 넌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잖아. 10년 넘게 공사판에서 굴렀는데 설거지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도연의 말에 수아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준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같이 일하니까 보기 좋아요. 수아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도연은 하준과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모래사장을 거닐던 하준이 물었죠.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집 짓는 사람이야. 집이요? 응. 설계도를 꼼꼼하게 그려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거든. 튼튼하고 따뜻한 집 말이야. 하준이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엄마랑 저도 설계를 잘했나 봐요. 우리 집은 아직 끄떡없거든요. 그 말에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편엔 짠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11살 아이가 하기엔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말이었으니까요. 분식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그녀의 모습을 보자 도현은 숨이 뱄는 것만 같았습니다. 19의 수아이 아닌 44의 수아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도연아. 수아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힘들 텐데 저녁 먹고 가. 처음으로 수아이 먼저 건넨 제안이었죠. 도연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상차림은 소박했습니다. 수아이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볶음밥.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훌륭했습니다. 아저씨, 자주 놀러 오세요. 식사를 마치고 하준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 오실 때마다 기분 좋아 보이거든요. 수환이 당황해서 하준을 쳐다봤지만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두 번째 금요일에도 도연은 어김없이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분식집 간판을 손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면서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수환의 만류에도 도연은 이미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태양건설 대표가 고작 간판 하나 못 고치겠어? 도연이 간판을 새로 칠하는 동안 하준이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페인트가 얼굴에 튀었지만 아이는 마냥 즐거워했죠. 아저씨, 저도 나중에 집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해. 특히 수학이랑 과학을 잘해야 하거든.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수아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복잡미묘해졌습니다. 하준에게 아버지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 봐요. 세 번째 금요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우산을 쓴 채 소담분식 문을 열었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죠. 이런 날씨에 뭐 하러 왔어? 위험하게. 수환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른 수건으로 도연의 젖은 머리를 털어주었죠. 찰나의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아는 급히 몸을 뺐지만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수아나, 고맙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서.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는 날씨 탓에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한켠에서 우동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는 비 오는 게 좋아요? 하준이 물었죠. 글쎄다. 원래는 별로였는데 오늘은 괜찮네. 왜요? 너희랑 같이 있으니까.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이었어요. 수아는 그 미소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옛날 그 얼굴이었어요. 19시절 보여주던 그 다정한 미소. 네 번째 금요일, 도연은 뜻밖의 제안을 건넸어요. 다음 주가 하준이 생일이라며 서울 올라가서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하준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정말요? 가도 돼요? 하지만 수아는 주저했습니다. 그건 너무 패기치는 거야. 부담 갖지 마. 하준이 생일 선물 퉁치는 거니까. 하준이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수아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매주 금요일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오는 날이면 수아는 새벽부터 바빴고 하준이는 학교에서도 엉덩이가 들썩거렸죠. 새 사이에 차곡차곡 정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준이 잠들자 수아이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매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일주일 버티는 힘이야. 수아는 의외라는 듯 도연을 쳐다봤어요. 회사 일만 하다가 늙어 죽으면 억울하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여. 도연의 담담한 고백에 수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25년 만에 재회한 이 남자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니, 훨씬 더 깊어졌죠. 고맙다, 도연아. 뭐가? 그냥 전부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조금 더디더라도 그들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요. 느리지만 분명하게 겨울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강릉엔 한방눈이 쏟아졌죠. 도연은 평소처럼 금요일에 도착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낡은 가방 하나를 더 챙겼거든요. 소담 분식 문을 열자 훈훈한 온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수아는 떡볶이를 적고 있었고 하준이는 숙제 중이었어요. 이젠 너무나 당연해진 풍경이었죠. 왔어. 수아의 인사도 편안해졌습니다. 더는 쭈뼛거리지 않았죠. 눈 엄청 오네. 도연은 코트를 벗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얀 눈송이가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과 비슷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준이 물었어요. 엄마, 나 나가서 눈사람 만들어도 돼? 그래, 대신 춥지 않게 꽁꽁 싸매고 나가. 하준이 밖으로 뛰어나가자 가게엔 단둘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가져온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비닐에 고이 쌓인 책 한 권을 꺼냈죠. 수아나,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기억나냐? 수아는 토끼 눈을 하고 그것을 쳐다봤어요. 낡고 빛바랜 시집이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때가 다 닳아 있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고등학교 시절 늘 함께 읽던 그 시집. 이걸 여태 가지고 있었어?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했었어. 도연이 책을 수아에게 내밀었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길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누렇게 변한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수아나,
너를 만나서 참 행복했다. 19 도연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 자국은 흐릿해졌지만 그 진심만은 또렷했죠. 수아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5년이나 이걸 품고 있었니? 너한테 전해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도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수안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동자엔 여전히 19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수줍음 많고 다정했던 그 소년이요. 창밖에서는 하준이가 눈사람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틈틈이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엄마 표정을 살피곤 다시 놀이에 열중했죠. 도연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수아나, 응. 25년 전 크리스마스 때 못했던 말 지금 해도 되냐? 수아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무슨 말일지 짐작하면서도 되물었습니다. 뭔데? 도연은 수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투박하지만 온기가 가득한 손이었죠. 사랑한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수아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을 돌고 돌아 듣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너랑 하준이 책임져도 되겠냐? 그 순간 수아는 울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묘한 표정이었죠. 25년의 세월, 그 묵은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연아,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 그런 수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니야. 수안이 도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안 늦었어. 우리한텐 아직 남은 시간이 많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의 눈발은 더욱 거세게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25년 전 두 사람이 이별했던 그 계절을 하얗게 덮어주려는 듯. 하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볼이 빨갛게 얼어 있었죠. 엄마, 눈사람 다 만들었어요. 얼른 나와서 보세요. 수안과 도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준이 만든 눈사람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어딘가 행복해 보였어요. 우와, 정말 잘 만들었네. 도연이 칭찬하자 하준이 자랑스럽다는 듯 활짝 웃었어요. 아저씨, 이제 매일 오실 거예요. 순진무구한 질문에 어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도연이 대답했어요. 응, 자주 올게. 아주 자주. 약속할게. 약속. 하준이 도연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도연은 아이와 손가락을 걸며 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은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내리는 눈은 마치 축복 같았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후 도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에 확신이 섰고 해야 할 일이 분명했죠. 우선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병원 VIP 병실. 아버지는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요양차 입원해 계셨지만 오늘따라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아. 네, 아버지. 도연은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운을 떼려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요즘 표정이 밝구나. 좋은 일이라도 있니? 아버지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역시 자식 마음을 읽는 건 부모님이었어요.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도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안이를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수안이. 네. 25년 전. 내가 알아. 네가 좋아했던 그 여자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니.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을 모르겠냐. 수능 끝나고 나서
네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로 했다고 혼자 중얼거리던 것도 다 들었어.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하필 그때 우리가 도망쳐야 했지. 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평생 짊어진 죄책감이 엿보였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야윈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평생 미안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앗아가 버렸구나. 아비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 생각이 났어. 그날 네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야 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인한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용서해다오. 아들아.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첫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가 놀란 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서 회사를 재건하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가요. 그 덕분에 저도 강해질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감동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요. 25년이 지났지만 다시 만났어요. 수환이를요. 도연은 강릉에서의 일들을 아버지께 들려드렸습니다. 하준이라는 아이 이야기도 매주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아버지는 조용히 경청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한참을 듣던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그 여자는 뭘 하더냐? 너를 용서했니? 용서할 게 없대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착한 여자구나. 25년을 혼자 살았다니.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도연이 부축하려 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연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아버지, 그 여자와 아이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니? 도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환이와 하준이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면 당연하지. 아버지가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내 며느리고 내 손자가 될 사람들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 말에 도연은 울컥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에 온기가 감돌았어요. 도연아, 네, 아버지, 고맙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때 아비 원망하지 않고 함께 일어서줘서, 이 자리까지 회사를 키워줘서,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가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수환이를 다시 찾아줘서, 네가 행복해야 아비도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도연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병원을 나서며 도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티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가슴속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졌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부친의 허락도 떨어졌으니 이제 수환과 하준이를 떳떳한 내 가족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5년 전엔 아버지 탓에 이별했다 여겼으나 이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결국 다시 재회하기 위한 필연적 운명이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도연은 다시 강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 발걸음엔 확실한 목표가 있었죠. 수환과 하준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게에 당도하니 주말 점심때라 그런지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도연 씨. 수환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죠. 하준이도 행주지를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주말인데 웬일이세요? 도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도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나, 하준아, 할 말이 있어.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 두 사람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 하준이 전학 수속도 밟고 새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수아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년이나 정부치고 산 강릉을 떠나기가 아쉬웠던 탓이죠. 그때 하준이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가요. 나 아저씨랑 같이 살래.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자 수안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러자.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도연이 마련해둔 집은 쾌적하고 아늑했죠. 하주는 생전 처음 갖게 된 자기 방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우와, 나도 이제 내 방 있다. 수안 역시 정갈한 주방을 둘러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늘 비좁은 단칸방을 전전했는데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다니. 도연 씨, 여긴 너무 과분해.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연의 따뜻한 말에 수아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본가를 찾았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죠. 수아는 잔뜩 긴장한 채 하준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현관이 열리고 도연의 모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안이 우려했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한 미소만이 가득했죠. 어머, 수안 씨 왔구나. 날도 추운데 오느라 애썼어요. 여사님은 수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손길이었죠. 그리고 내가 하준이로구나. 아주 훤칠하게 잘생겼네. 하준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준입니다. 아이고, 의젓하기도 하지. 어서들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은 부친이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나오신 터였죠. 어서 오게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의 음성은 부드러웠습니다. 수아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안입니다. 그래, 마음고생 많았지. 우리 도연이가 오매불망 기다리더구나.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25년 전 그 일로 자네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걸요. 수안의 대답에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부턴 우린 한 식구야. 수안 씨가 힘들었던 만큼 우리가 더 아껴줄게요. 그 따스한 말 한마디에 수아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평생 혈육의 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울타리를 만난 기분이었죠. 그리고 하준아, 이리 가까이 와보렴. 아버지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준이 다가가자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죠. 손때 묻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건 할애비가 젊은 시절 아끼던 물건이란다. 이제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학업에 정진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거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준의 씩씩한 대답에 좌중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먹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훈훈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어머니가 물으셨죠. 수안 씨, 서울 생활하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있어요? 사실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요. 조그만 식당이라도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어머, 생각 잘했네. 우리 도연이 맨날 바깥 음식만 사 먹는데 수안 씨가 챙겨주면 딱이겠어.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수안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2달 후 수안과 도연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온기가 넘치는 예식이었죠. 도연의 회사 동료들과 수안이 강릉에서 알고 지낸 지인들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신부 입장.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안이 하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에 올랐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수아는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꿈만 같은 현실이었죠. 수아나. 단상 앞에서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주례 없는 예식에서 도연이 직접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25년을 돌고 돌아 만난 인연입니다. 남은 생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수환도 떨리는 목소리로 화답했죠. 긴 시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평생 당신과 함께 할게요. 하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예물 반지를 건넸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결혼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수환아, 이제 일 같은 건 안 해도 돼. 그냥 편히 쉬어. 하지만 수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일할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도연은 수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마침내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가게와 집을 계약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바다와 그대로 지었습니다. 강릉의 푸른 바다를 향한 그리움과 도연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것이었죠. 오픈 첫날, 도연의 부모님이 계시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커다란 축하 화분을 안고 오셨고 아버지 역시 휠체어를 타고 함께 해주셨죠. 된장찌개 한 그릇 주게나 우리 며느리 손맛 좀 보자고. 수아는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이 흐뭇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이 회사 직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대표님 사모님이 하시는 곳입니다. 많이들 팔아주세요.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리를 잡고 식사를 했습니다. 수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입가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요리를 손님들이 맛있게 비우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었죠. 저녁이 되면 도연은 어김없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의 종착지는 언제나 아내의 가게였죠. 오늘 장사는 어땠어? 응, 손님이 꽤 많았어요. 벌써 입소문이 났나 봐요. 두 사람은 가게 마감을 하고 하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준이는 서울 학교 생활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특히 수학이랑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담임 선생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준이가 건축가가 꿈이라던데 소질이 다분해요. 공간 지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도연은 하준이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건축 서적도 사주고 주말이면 유명한 건축물을 찾아 함께 답사를 다니기도 했죠. 아빠, 이 건물은 어떤 원리로 지은 거예요? 어느덧 하준이는 도연을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이랑 비슷하네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단단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12살 아이의 의젓한 말에 도연과 수아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식구는 강릉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수안이 일했던 분식집 자리에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섰지만 푸른 바다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낼 때 많이 힘들었어요?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하준이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수안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고. 도연이 슬그머니 수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고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하준이가 앞장서서 뛰어가며 예쁜 조개 껍질을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목걸이를 만들겠다며 신이 났죠. 좋아? 네, 고마워요. 날 다시 찾아줘서. 나도 고마워. 날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하준이는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백미러로 잠든 아들을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그래. 도현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손으로 수안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25년 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시린 겨울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따스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와 그대, 그 작은 식당에는 매일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사랑방처럼 드나들었죠. 수안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하준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도 하고 건축 동아리 활동도 열정적으로 해나갔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꿈을 키워가는 아이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도 봄날이 계속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갔죠. 이것이 바로 도연과 수안, 그리고 하준이의 이야기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맞이한 봄의 이야기이자 기나긴 기다림 끝에 활짝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삶의 잔잔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나날이었습니다.